오태훈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인문학 저자 이호건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어떤 주제입니까? 오늘은 분노, 화라는 주제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요즘은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지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화라는 글자는 한자로는 불화자 쓰거든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어떤 일에 불같이 화를 내는 상태를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세상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거나 누군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분노의 감정이 발생하는 건 어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어떤 감정이 자연스럽다고 해서 그걸 있는 그대로 외부로 표출하는 게 자연스럽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특히 이제 분노의 감정이 더욱 그러한데요.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화를 내면 주위 사람들은 많은 상처를 입는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상처를 입는 사람은 바로 화를 내는 당사자이다. 그러니까 분노의 감정이 자연스럽다 해도 네. 그걸 있는 그대로 표출하면 본인에게 더 큰 상처로 돌아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화가 나더라도 참는 게 좋다, 뭐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물론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예. 대체로 현자들은 분노를 자제하는 쪽이 좋다는 입장을 많이 보였습니다. 예컨대 영국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분노는 미련한 자를 재치 있게 만들지만 결국 불쌍하게 만들 뿐이라면서 예. 분노를 자제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로마 제국의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자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네. 가급적 분노를 억제하라면서 그는 화를 다스리는 방법까지 조언을 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네. 몹시 화가 나거나 비통할 때는 네. 인간의 인생은 짧으며 우리는 곧 모두 무덤에 누워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했더라도 네. 불같이 성내기보다는 저 사람도 나도 곧 무덤에 들어갈 불쌍한 인간이라는 생각으로 분노를 자제하라라는 입장입니다. 네. 하지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에서 아무런 화도 내지 않고 마냥 인내만 하고 있는 것도 바람직한 태도는 아닙니다.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풀지 않고 자기 내부로 차곡차곡 쌓아두면 마음속에 병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 화병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환의학에서는 화병 또는 우루화병이라고 부르는 병은 화를 참는 게 반복되어서 발생하는 일종의 신경성 장애입니다. 네.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분노를 표출하지 못해서 울분이 차곡차곡 내부에 쌓인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때로는 분노가 쌓일 때 적절하게 화를 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네. 철학자이자 소설가인 알랭드 보통은 일의 기쁨과 슬픔이란 제목의 책에서 현대인들이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지 못한 탓에 대신 알코올에 의존한다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토요일 저녁이면 도시에서 벌어지는 알코올로 인한 싸움은 감금에 대한 분노에서 발생한 것으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정상이다. 네. 이런 현상을 보면 우리가 매일 자제와 질서의 재단 앞에서 복종하면서 속으로는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알 수 있다. 겉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법을 잘 지키고 고분고분하게 살지만 밑에서는 소리 없이 분노가 쌓여가고 있다. 그러니까 보통이 보기에 현대인들은 주중에는 직장이란 감옥에 감금되어서 찍소리 못하고 일만 하며 지내다가 네. 이제 감옥에서 풀려난 주말이면 술판을 벌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그동안 쌓였던 분노 때문에 싸움을 벌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결국 주말 술자리에서 싸움은 주중에 직장에서 쌓인 분노를 풀어내는 배출구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그게 종로에서 빼앗맞고 그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 이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적절한 비유 같은데요. 그러니까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를 밖으로 표출하는 행위는 자칫 그 화살이 본인을 향해서 와서 당사자를 다치게 할 위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화를 내지 않는 것 또한 화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죠. 네. 따라서 적당히 자제하면서 또 적절하게 배출하는 지혜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화를 내거나 분노하는 사람을 보면 좀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하지만 때로는 분노가 필요한 상황도 있습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분노의 감정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는데요. 이렇습니다. 분노란 타인에게 해악을 끼친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이다.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분노를 매우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봤습니다. 네. 그에 따르면 누군가가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장면을 목격하면 자연스럽게 분노의 감정이 생기는 거죠. 가령 조직폭력배가 시장 상인을 협박해서 돈을 뜯어냅니다. 네. 이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면 자기도 모르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이처럼 타인이 당하는 부당함에 대항해서 생기는 분노는 나쁘다고 말할 수만은 없습니다. 네. 어떤 힘이나 권력에 의해서 누군가가 부당함을 당하고 있는데 그걸 지켜보면서도 아무런 분노의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게 더 오히려 이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노의 감정이 뭐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봤을 때 네. 어떤 것은 올바른 상황도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비슷한 관점을 말한 바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노여움이 분노죠. 노여움은 가끔 도덕과 용기의 무기가 된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적이지 못한 상황을 바로잡거나 네. 용기를 내야 할 상황에서는 분노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분노는 사태를 바로잡는 데 힘이 되기 때문인데요. 우리에게 장발장으로 잘 알려진 레미제라블의 작가 빅토르 위고도 책에서 분노가 필요한 상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정의는 그 안에 분노를 지닌다. 정의에서 나오는 분노는 진보의 한 요소가 된다. 그러니까 소설 레미제라블은 1832년 6월에 일어난 군주제 폐지를 가치로 일어난 항쟁인 파리 봉기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거든요. 네. 위고는 정의롭지 못한 권력에 대한 민중의 분노는 정당한 것이며 그것이 있어야 역사가 진보한다라고 본 셈입니다. 결국 우리는 분노를 표출해야 될 상황과 자제해야 될 상황 이걸 좀 잘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문제는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목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사람들이 분노를 표출할 때 네, 주로 네. 누구를 대상으로 표출하는가? 그러니까 가령 강자를 향해 분노를 표시할 때가 많은가 아니면 약자를 향해 분노를 표출할 때가 많은가? 어떻게 보십니까? 사소한 거에 뭐 분노하고 이럴 때 보면은 예. 약자를 대상으로 막 하지 않나요? 예, 그렇죠.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예. 왜 그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다라는 말도 있듯이 사람들은 대체로 강자의 잘못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고 사회적 약자의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는 불같이 화를 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시인 김수영은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라는 제목의 시에서 권력자의 악행에 대해서는 눈을 감으면서 약자의 조그마한 잘못에 붕괴하는 자신의 옹졸한 모습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중간에 비속어가 좀 들어있긴 한데요. 예, 예. 시 내용이니까 있는 그대로 읽겠습니다. 네.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붕괴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붕괴하고 옹졸하게 붕괴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그러니까 시인은 서슬퍼런 권력에는 아무 소리 못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향해서만 욕을 해대는 자신의 옹졸함에 좌절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어디 뭐 김수영 시인만 그러겠습니까? 네. 우리도 또 심지어 언론도 정말로 큰 악행을 자행하는 진짜 권력에게는 아무 소리 못하면서 연예인이나 사회적 약자의 잘못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화를 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많죠. 예, 그렇죠. 네. 예. 사실 이렇게 강자에게는 약하게 굴고 약자에게 강하게 구는 행위는 시인 김수영의 고백처럼 매우 옹졸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중국의 문호 루신도 자국민의 비슷한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둠을 조성하는 주된 힘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하면서 약자를 향해 이러쿵저러쿵 시끄럽게 떠든다면
제 아무리 의로움을 겉으로 드러내도 네. 사실 그는 살인자의 조수일 뿐이다. 그러니까 루시는 강자의 악행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면서 약자의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는 동네방네 떠들어대고 상처를 파헤치고 난리를 치는 인간들을 보면서 살인자의 조수일 뿐이다 라면서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루신이 보기에 강자의 잘못에는 관대하고 약자의 실수에 대해서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들의 본질은 조수에 불과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들은 겉으로는 정의로움을 내세우지만 권력의 입장을 대변할 뿐 결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왜 항상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죠. 이제 이해를 굳이 해보자면, 예. 그죠. 가장 큰 이유는 나약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인간이. 예. 미국 철학자 에릭 포프는 약자를 향해 내뱉는 정오나 악의는 나약함의 산물이라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흔히 권력은 부패한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나약함 역시 부패한다. 권력은 소수만을 부패시키지만 나약함은 다수를 부패시킨다. 정오와 악의, 무례와 옹졸함, 의심은 나약함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호프는 약자를 향한 정오와 악의, 무례함, 옹졸함 등은 당사자가 나약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봤습니다. 나약하기 때문에 힘 있는 권력의 잘못에는 눈을 감아버리고 보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약자를 향해서는 필요 이상으로 분노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현상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는데요. 네. 호프는 그런 상태를 부패하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결국 우리는 부당하거나 정의롭지 못한 권력에 대해서는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반대로 좀 약자의 잘못에 대해서는 마냥 화를 내기보다는 좀 관용의 미덕을 베푸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네. 그래서 각자 나는 평소에 누구를 향해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이호건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노원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